자, 얘들아. 자, 이제 이어서 할게요. 괴롭히지 마. 그만. 빨리 책 펴. 91쪽 펴. 빨리 봐. 저 이번 교시에 가는 거죠? 니네 45분인가 나가지 않아? 45분? 45분에 그래서 43분. 너네 떠들면 안 보낼 거야. 좀 진정해. 자, 개천뚝에 다 이르렀다. 얘들아, 거기 외나무 다리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동그라미 해봐. 외나무 다리. 자, 이 외나무 다리의 의미는 뭐냐면 두 부자에게 아니 그래 아니 부자에게 닥친 어려움이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하게 되는 계기예요. 너네 당연히 진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 한쪽이 없으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가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이긴 한데 근데 나중에 업고 건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도가 진수를 업고 진수는 고등어를 손에 쥐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게 외나무 다리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됐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진 않지만 밑바닥에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펑 난처. 야 근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업는다는 게 되게 그 다 큰 아들을 업는다는 게 좀 쉬운 일은 또 아니겠죠. 아버지 등허리로 가서 거기까지 읽었죠.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바싹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며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며 고등어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만도는 아랫배에 힘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무겁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다 큰 성인 남자를 드니까. 걸어갈 만은 했대요.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다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 잘못 만나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서 근데 이거를 밖으로 내뱉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수 역시 곧장 미안한 얼굴로 낙가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디 하고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92쪽에 만도는 아직 술기는 약간 있었지만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 얘들아 용머리째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세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용머리째. 얘들아 있잖아. 이 순환이대가 나오면 요거 100% 물어요. 요거. 요 용머리째의 의미. 자 뭐냐면
용머리를 한 제가 뭐냐면 낮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개. 자, 그럼 뭐냐면 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뭐 대강 그리자면 여기 이렇게 외나무 다리가 있고 여기 아버지 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확대가 되죠. 좀 이렇게 씬이. 그러니까 이제 좀 시선이 확장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포커스가 있던 것을 확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 얘기로 뭔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알아두실 게 아까도 언급 많이 했지만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은 어떤 몇 사람만의 고통이나 이런 게 아니었죠.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특히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나 거기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는 결말. 뭐냐면 거기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독자가 상상하고 여운을 주죠. 여운이라는 건 뭔지 알죠?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의인법 쓰였습니다. 왜요? 내려다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용머리째가 요 두 아버지와 아들을 뭔가 좀 따스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아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작품 정리까지 하고 얘들아 숙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94부터 100쪽. 이게 숙제고, 그러니까 순환이대 숙제고, 그 다음에 독서 1은, 3주차 1은 저랑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디가 또 숙제가 되냐면 109부터 116까지. 여기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추워요? 몇 쪽까지라고요? 116쪽. 107부터 116까지. 그냥 116쪽까지. 그러니까 94부터 100, 107부터 116. 그리고 어차피 그거 알려준다 거기 채팅방에 올릴 거니까 혹시 이 중에 채팅방 안 들어온 사람 있나? 저요. 안 들어와 있어? 네. 너 카톡 써? 네. 근데 그 앞에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과제 안 봐? 채팅? 앞에 반? 아니 엄마 거. 아 엄마 걸로? 처음에는 없어요. 왜 그럼, 있어요? 그럼 보긴 봐? 과제는 거의 똑같아서 보긴 봐? 하정이 너 있니? 네. 또 저 그거 초대해주세요. 알았어. 혹시 해서 그 과제 못 본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얘들아,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숙제 이런 거는 다 부모님께 보내요,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그 메시지로도. 그러니까 혹시 숙제를 모르면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그 핸드폰에 내가 보내요. 알았죠? 네, 혹시 모르면. 그리고 너네 다음 주는 논술이라 그랬다. 뭐라 그랬죠? 논술! 아니, 그니까 책 뭐라 그게 그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랑 웬만해선 죽지 않아. 2개. 자, 그러면 거기 92쪽 볼게요. 92쪽. 자, 거기 92쪽에 갈래에 전후소설이라고 있어요. 전후소설. 동그라미 해보세요. 전후문학이라고도 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 6.25 전쟁의 아픔을 담아낸. 많이 배울 거예요, 니네가 앞으로. 그 너네 아마 많이 들어본 거 중에 몽실 언니 같은 거 알지 않아요? 몽실 언니 같은 것도 6.25 전쟁 때 벌어진 그 아픔이죠. 그래서 그 옆에 성격에 비극적.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아픔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 의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둘 게
아버지와 아들이 좌절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극복하려 하죠. 그 다음에 배경은 사투리를 보면 경상도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배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만도나 진수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백꽃과 차이가 뭐냐면 동백꽃은 서술자가 안에 있었지. 얘네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줄. 그래서 막 좀 보면은 진수나 만도의 심리 같은 것도 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별표해보세요. 민족 순환의 현실과 극복의 의지. 의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의지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거기 특징에 1번의 상징적 소재. 그게 그 아래 주요 소재랑 연결해 놓으세요. 화살표 빼서. 3가지가 있어요. 고등어, 외나무다리, 용머리째. 찾았니? 아래 칸에. 그거부터 채울게요. 이게 상징 소재인데 고등어가 뭐냐면 왜 샀죠? 아들 주려고. 아들 진수에 대한 만도의 뭐 사랑. 애정도 되겠다. 그쵸? 사랑이나 애정. 만도 진수의 화합의 계기. 왜요? 손 들게 도와주지. 자, 이렇게 아빠가 한쪽 손 못 쓸 때 아들이 이렇게 들어주죠. 외나무다리, 시련과 고난의 현실이다. 외나무다리를 건너므로써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복. 다음에 이제 용머리째. 만도와 진수를 바라보는 자연물이다. 만도와 진수가 곧 넘어야 할 곡의 시련과 고난이다. 화합과 협통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희망이다. 끝에 희망. 다음에 이제 특징 볼게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2번에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줄거 민족 비극, 민족의 슬픔. 그 다음에 향토, 토속적 언어, 사투리 써놔, 사투리. 사투리를 쓰죠. 그래서 생동감과 사실감. 생동감과 사실감.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 회상이 교차된다는 거. 역순행이는 아닙니다. 역순행 X 해놓으세요. 역순행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4번에. 근데 이번에 이거 무슨 빈칸이에요? 일제강점기와 그거? 6.25 전쟁이라는 민족. 또 혹시 못 채운 거 있어요? 3번. 생동감을 주고 사실감을 부여한다. 사투리. 혹시 또 못 들은 거 있나? 됐어요? 5번? 아, 고등어 사랑. 아들 진수에 대한 만도의 사랑 또는 애정. 됐니?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93쪽은 줄거리에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럼 어디 보시냐면 독서 1주차 본다고 했습니다. 101쪽에. 자, 오늘은 비문학을 하나 해보죠. 101쪽. 자, 이거 어느 분야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대한 게 나오고 도르래의 원리 같은 게 나오니까 아니에요. 기술 쪽이라고 봐야 돼요. 기술. 뭐냐면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물건 같은 걸로 만드는 거는 기술 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기술 쪽으로 보십시오. 알았죠? 도구.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진공청소기의 원리, 엘리베이터의 원리 이런 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기술 쪽이에요. 그거를 실생활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힘의 원리는 과학이에요. 물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뭘로 쓰냐면 저걸로 쓴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라는 도구로.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거기 본문에 엘리베이터. 뭐 너네 워낙 요새는 우리가 고층 건물도 많이 쓰고 아파트 많이 살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수죠. 거의. 너네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갇혔거나 그런 적? 저 학교 끝나고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헐, 무서웠겠다. 얘들아, 요새는 학교에도 엘리베이터 있나요? 네. 잘 안 쓰죠, 근데. 쓰려면 새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아. 있기는 있는. 선생님 딸 학교에도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럴 때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짐 많거나, 그쵸? 뭐 짐이 많거나, 뭐 말대로 뭐 휠체어나 이럴 때만 쓰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동그라미에 무슨 원리가 있대요? 도르래. 니네 도르래 알죠? 도르래. 네. 도르래의 종류에는 보세요. 거기 줄 거 봐.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거기다 쓰세요. 그게 뭐냐면 도르래의 종류죠. 아, 옛날에 이거 배울 때 되게 귀찮았는데 막 움직 도르래랑 고정 도르래. 아우 진짜. 제가 그렇게 당해요. 아 진짜요? 고정 도르래는 보세요. 우물물을 깃는 것처럼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줄거보세요. 힘의 방향을 바꿀 때. 반면 움직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줄거봐. 작은 힘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정 도르래는 힘은 똑같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 도르래는 뭐냐면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엘리베이터는 뭐를 쓴 거래요? 고정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 자,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1달러 거기 아래다 고정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조 동그라미 보세요.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도르래는 수직 통로 맨 위에 고정돼 있다. 이 도르래는 전동기 출력 장치와 연결되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 옆에 보조 도르래가 있다. 엘리베이터 힘은 끈을 통해 작용하는데 한쪽 끈에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박스, 다른 쪽 끈에 평형추가 달려있다. 엘리베이터 박스와 평형추는 전동기의 힘으로 아래 혹은 위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엘리베이터의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끈의 각 부분에는 양쪽으로 거기 괄호 좀 해보세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괄호 했니? 네. 그거를 뭐라고 한대요? 장력. 장력은 서로 잡아당길 때 생기는 힘으로 밀거나 누르는 힘인 압축력과는 다르다. 또한 장력의 두 힘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힘들이다. 줄다리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줄다리기의 경우 한쪽에 가만히 있으면 줄은 일방적으로 다른 쪽으로 끌려가겠죠. 엘리베이터 박스 평형추 사이 힘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 박스만 있고 평형추가 만약 없다면 다른 쪽은 엘리베이터 박스 쪽으로 끌려가 버릴 거다. 이런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한다면 엘리베이터 박스 무게를 전동기 힘으로만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쪽에 엘리베이터 박스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있다면 그 무게만큼 전동기가 부담해야 될 힘은 분산될 것이다. 그럼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작용하는 장력. 장력이라는 힘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도르래 원리를 엘리베이터에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줄거보세요. 추락사고. 그래서 니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막 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겁나고 이러니까 막 뛴다든지 문을 억지로 열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옳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네 혹시 물어볼게요. 불 났을 때 화재다? 화재일 때 엘리베이터 어떡할 거예요? 탈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화재 순간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건 자살의 행위예요. 왜안 돼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나면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때 네. 그렇게 숨차고 있는 거 같아요.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붙으면은 순식간에 다 타버리겠지,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네. 불 나면? 그렇죠. 운행도 망가지지. 당연히. 불을 못 견디겠죠. 그래서 니네 그거 나와. 뭐냐면 영화 타워라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타워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난 영화인데 이렇게 건물에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건물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제 화재가 막 덮었는데 사람들이 대피하겠다고 엘리베이터에 탄 거야, 어떤 사람들. 그래서 거기 불이 타 하면서 거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가라앉아서. 되게 끔찍한 장면 중 하나. 자, 오티스. 니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티스? 네. 엘리베이터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는 역회전 방지 장치로 엘리베이터 특허를 받고 고층 건물 시대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보통 엘리베이터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장치 덕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일 경우 도르래가 양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추락 상황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땐 도르래 움직임을 멈춰 낙하 방지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자동차 안전벨트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안전벨트를 서서히 잡아당기면 벨트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만 힘을 주어 확 잡아당기면 벨트가 당겨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그러면 거기다 쓸까요? 뭐라고 쓰냐면 근데 애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사람도 죽어요? 뭐라고? 애가 그냥 이렇게 쫙 내려 추락을 하면 죽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충격 있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사람 몸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리고 몇 층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좀 작은 뭐 한 2, 3층 정도면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10층, 11층 고층에서 팍 떨어지면 당연히 충격이 가지 않을까? 야, 떠들지 마, 제발. 아니 그냥 수업 배우는 제가요? 제발. 아니 제가 오히려 잘해요. 몇 층에 들어갔어요? 됐니? 아니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빨리 화장실 갔다 와주세요. 빨리 갔다 와. 감사합니다. 됐니? 네. 자, 그럼 넘겨보셔서 뭐 하시냐면, 백사 쪽에 전체 요약돼 있는 거 있거든요, 세 줄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백사 쪽. 넘겼어? 네. 시윤아, 백사 쪽에 거기 전체 요약 있잖아. 그거 한번 읽어줘봐, 세 줄. 엘리베이터는. 백사 쪽에. 전동 게이트는 엘리베이터 박스와 화장실을 움직인다. 이때 화장실은 전동 게이트가 주변에 열어있는 갑작스러운 수락실은 자동차 안전벨트가 있지만 그런 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멈추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OX만 합시다, 우리. 105, 106. 그 다음에 나머지 107부터는 숙제. 알겠죠? 105, 106 쪽 OX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법 하겠습니다. 네. 뒤에 문법 있어.
빨리 앉아. OX 하세요. OX 105. 다 했어? 벌써? 다 했어? 아니면은 시간 더 필요해요? 시간 더 필요해요. 네. 너네 43분 정도 나간다고? 네. 어. 숙제는 알지? 네. 어. 잘 살아요. OX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맞춰봐요. 네,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응. 주호는? 해가 많이 길어졌죠. 예. 네. 그렇죠. 원래 끝이 또 너네 그렇다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아라 좀 제발. 저 내일 지원이랑 만나서 인라인 좀 배울까요? 인라인 탄다고? 네. 근데 저는 인라인 없어서 키보드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저는 내일 교수님 만나요. 대학교 때 교수님. 오랜만에. 스승의 날마다 만나. 저희 불렀는데 태화쌤이 저한테 마이크를 줬어요. 1, 2, 3학년 다 있는데 필드에서 좀 불렀는데 저한테 막 마이크 줬어요. 아. 거부했어요. 있는데. 얘들아, 니네 뭐 선생님 편지는 받으시니? 편지? 네. 편지는 받으시지, 편지. 꽃도 안 받으시지, 꽃도. 안 받아요? 꽃은 받으셔? 저희 교장님 빈츠랑 그냥 다 받아줬어요. 교생쌤은 다르지. 저 김양만법 아니야? 근데 아니, 교생쌤은 아직, 교생 선생님은 아직 그 교사가 아니잖아요. 너를 평가했어. 자, 교생 선생님은 임용고시를 붙어서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직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교생 실습을 나왔다는 거는 교육대학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 2급 정교사가 나와. 그러면 사립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임용고시를 봐야지 국립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국립학교가 너네 아마 국립일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임용시험을 봤다는 거는 그게 되게 대단한 거야. 그게 경쟁률이랑 그게 쉽지 않아요. 임용시험 합격해가지고 온 거예요? 임용시험. 그러니까 교생 선생님도 아니죠. 아직 그거가 봐야 돼, 이제. 그게 끝나면 임용시험 보실 거야, 아마 대부분. 근데 선생님이 근데 그때 수학 교육과라는데? 그러니까 수학 임용 보겠죠, 그럼. 근데 교육과 나왔다고 또 다 교사가 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수학 교육과. 예. 자, 저는 교직이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후회되는 게 교사 임용 그거를 좀 땄었으면 어땠을까. 교사 자격증.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근데 임용을 붙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들아, 진짜. 그러니까 니네 선생님들 잘해드려라. 선생님들 실력 있으신 분들이다, 임용심. 행복하게 해드려요. 근데 저희 수학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니까 갑자기 아니, 선생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니네하고 나랑 다르다네요. 자, 1번. 1번, 자, 동그라미 해봅시다. 얘들아, 105쪽 채점해봅시다. 네. 1번에 X, 1번에 X, 2번에 동그라미, 3번 X, 4번 X,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에 X, 8번에 X, 9번도 X, 10번도 X, 11번은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다음에 13번도 동그라미. 잠깐만요. 13번 동그라미. 14번은 X. 15번 동그라미. 16번, 17번 동그라미. 18번, 19번도 동그라미. 20번은 X. 혹시 못 들은 거? 됐니? 자, 얘들아 있잖아. 그러면 말했다. 숙제는 어디까지라고요? 116까지. 네. 그 다음에 오늘은 117쪽에 보시면 단어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너네가 이제 국어 시험은 2학기 기말 때 볼 거예요. 거의. 그쵸? 2학기 기말 때 대부분 학교들이 보는데, 이 문법 부분이 바로 시험범이에요. 요게. 요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품사는 안 들어가요. 대부분. 왜냐하면 품사는 1학기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 때 한 형태소와 요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네가 첫 시험으로 좀 접해야 될 게 요거 있죠. 요거. 문법으로는 요거고요. 형태소와 단어 구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 하나 할 거예요, 아마. 동백꽃이라든지 하늘은 말 것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옥수수 뺑소니라든지.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갈등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갈등.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는 이 학원 프로그램만 잘 따라가고 학원 과제만 잘해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너네가 중요한 사실이 아마 내신 때 국어만 보는 게 아니잖아. 숙제가 아마 버겁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지. 그리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티가 확실히 납니다, 얘들아. 공부처럼 정직한 것도 없어요. 혹시 내가 머리가 나쁜,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공부처럼 정직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관심을 가진 만큼 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튼 이거 문법 부분이니까, 자, 형태소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태소. 적을 사람은 적으시고. 자, 우리 저번에 형태소 했죠? 자, 형태소 뭐라고 했죠? 채율이 얘기해볼까? 형태소란? 형태소. 가장 작은 지원이 얘기해봐. 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저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없다네. 뜻이 없다. 사라지는. 좀 조용히 해라. 목소리 좀만 낮춰. 얘들아, 형태소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더 이상 나누면, 뭐 더 이상 분리하면,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사라져버려요. 그 예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와 늘로 자르는 순간 스카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하늘을
하늘이 붙었을 때만 의미가 있지 하와 늘 따로 있으면 의미가 안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리고 먹다라는 단어를 볼 때, 자, 이렇게 자르거든요. 왜요? 여기에 뭐가 살아있어요, 먹에? 음식을 이트라는 뜻이 여기에 살아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먹을 예를 들어서 뭐와 기억으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르면 뜻이 사라지는 것을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들을 조합해서 단어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가 있는 거고요. 먹다는 형태소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먹다라는 단어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김밥이라는 단어에는 형태소가 몇 개 있는 걸까요? 김밥이라는 단어 2개. 김이랑 밥.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띠놀다에는 몇 개의 형태소가 있을까요? 띠놀다. 3개다. 그쵸? 왜요? 뛰다와 놀다와 다. 그러니까 이 뛰가 런이겠죠. 놀이 목에서 플레이겠죠. 그럼 얘는 문장이 끝났다는 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뛰놀다에는 형태소가 몇 개? 3개. 네. 그리고 형태소의 종류는, 자, 됐죠? 지울게요. 형태소의 종류에는 자, 자림 여부와 두 번째 실질적 의미 여부예요. 자, 자립이라는 거는 스스로 선단 뜻입니다. 혼자. 그래서 너네 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면 뭐라 그래요? 자립했다. 그러니까 자립을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형태소라고 그러냐면 자립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혼자 못 쓰이는 거는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립 형태소는 대부분의 단어들, 그러니까 이름 같은 단어들, 뭐 아까 말한 하늘, 어머니, 친구, 이런 거는 자립 형태소예요. 각각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빨리 가. 못 살아. 빨리 가. 아유. 다음에 의존 형태소는 뭐냐면 혼자 못 쓰이고 아까 먹다의 먹. 그 다음에 은는 이가 있죠. 조사. 은는 이가 이런 애도 혼자 못 쓰이죠. 그 다음에 아까 먹다의 다 같은 거. 그래서 얘는 주로 동사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조사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다를 먹과 다로 잘랐을 때 꼭 붙어야지. 우리가 먹만 쓰지 않잖아, 얘들아. 그쵸?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밥 먹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애는 의존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런 거는 다른 단어랑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자립이 아니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이나 뒷부분, 그 다음에 조사, 은는이가 을르이다, 이런 거는 자립 형태소라는 거. 주호야, 잘 듣고 있니? 다음에 이제 실질 여부. 이건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예요. 이 단어에 실질적인 뜻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다 와요. 100%. 자립 형태소가 와요. 플러스 동사의 앞머리. 그거를 어간이라고 해요. 아까의 먹다의 먹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 뜻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에는 먹다에서 먹에 들어있잖아요. 채유라, 그러면 입다에서 옷을 입다 할 때 입다의 실질 형태소는 어떤 거야? 입다의 실질 형태소. 입이죠. 그러니까 옷을 걸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는 입이에요. 그리고 너네, 그러면 여기는 자립 형태소들과
동사 앞에 이 어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뭐 이제 동사 뒷부분, 동사의 어미라든지 동사 형용사의 어미라든지 형용사도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접사, 이런 거는 문법 기능만 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립형, 아니 그 실질 형태소는 좀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문법적으로 좀 완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는 혼자 잘 쓰일 수 있는 단어들, 하늘, 어머니, 친구, 이런 거는 자립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는 뭐라 그랬냐면 더 자르는데 혼자는 못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단어가 안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맥락이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의 앞부분. 예를 들어 먹다의 먹, 예쁘다의 예쁘, 걷다의 걷, 이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나 형용사의 뒷부분, 꼬리부분. 뭐 예를 들어 먹다의 먹, 먹다의 다, 입었다의 어찌나 다. 그 다음에 조사, 은는이가 을을이다, 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접사. 접사는 뭐냐면 오늘 할 건데 풋고추, 풋나물, 풋사랑 이렇게 단어를 늘려가는 건데, 니네 생각에 풋이라 그러면 뭔가 덜 익었다는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접사는 이쪽으로 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 어떠세요? 이제 형태소라는 게 뭔지는 하정아, 형태소가 뭐라고 일단?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형태소의 종류, 안지, 자립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그랬지? 자립 여부. 무슨 형태소, 무슨 형태소? 형태소, 의존, 의존. 그 다음에 성지도 질 수 없지. 성지야, 그 실질 여부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 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뭐라고? 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 예림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예림아,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거는 자립이니까 의존이니까 물 마신다 할 때 물. 그쵸? 자, 그 다음에 시윤아, 예를 들어 걷다의 걷 있잖아. 걷다의 걷은 의존이야, 자립이야? 걷다의 걷. 그쵸? 왜요? 뒤에 다른 게 붙어야지만 되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좀. 자, 이렇게 형태소를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더 시험 범위에 나가는 게, 자, 거기 보세요. 단어라는 게 뭐냐면, 자, 단어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거 적으세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단어의 뜻에 각각의 뜻을 가지고 분리독립이 자,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각각의 뜻을 가지고 분리독립이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문장을 먼저. 자,
하늘이 참 맑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조야, 여기 단어 몇 개야? 하늘이 참 맑다. 단어 몇 개 같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4개? 자. 하늘. 이 조사죠. 자, 하늘은 뭐예요? 품사로 뭐예요? 명사죠. 이는요? 조사. 참은요? 아니요, 부사예요. 맑다는 뭐예요? 맑다는 동사 아니지, 형용사지. 상태나 성질이니까. 단어는 이렇게 4개예요. 단어는 4개고 형태소는 몇 개냐면 하늘, 이, 참, 맑다를 막과 달로 자를 수 있어서 형태소는 5개. 까불지 마이. 자, 그래서 단어의 구성 요소는 어근과 접사라고 있습니다, 얘들아. 뭐라고요? 단어를 자,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단어를 자, 분류할 때 자, 쓰세요. 어근이 말의 뿌리거든요. 하나의 어근만으로 된 게 단일어라 해요. 단일민족 할 때 단일어고, 그 다음에 그 어근과 어근인, 그러니까 어근이 2개 이상이면 뭐라 그러냐면 얘를 그거라 그래. 그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아까 내가 말한 접사, 풋고추 풋나물 할 때 그 접사가 붙으면 얘를 뭐라고 하면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어, 파생어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복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어의 얘가 뭐 있냐면 이런 거, 아까 말한 하늘, 그 다음에 뭐 땅, 어머니, 사랑, 이런 거는 다 단일어예요. 그런데 합성어는 뭐가 합성어냐면 어근, 예를 들어 김밥, 책가방, 눈물, 색종이, 각각 어근이거든요. 뜻을 가진. 이러면 합성어예요. 자, 그런데 파생어는 또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풋이라는 접사, 접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자, 붙어서 단어를 확장합니다. 자, 그러면 붙어서 뭐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풋사과, 풋고추, 풋과일, 풋사랑, 이런 거를 파생어라고 해요. 풋 말고도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햇곡식, 햇과일, 햇나물, 햇살. 애들이 햇반 이러더라. 햇반. 뒤에 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사가 앞에 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 그러고, 뒤에 오면은 접미사라 그래요. 예를 들어 봐. 무슨 개 있어요. 무슨 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얘 뒤에 오면은 접미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봐봐. 지우개, 뭐 뒤집개, 덮개, 베개. 개는 저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를 하는 도구란 뜻입니다. 이해 가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또 단어의 구성 요소의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를 이루는 가운데 거기 줄 거 실질적 의미, 거기 줄 거 봐. 실질적 의미. 그걸 뭐라 하겠어요? 실질 형태소. 거기 나오죠. 아래 있네. 미안한데. 실질 형태소. 예를 들어서 달걀, 하늘, 땅, 어머니, 사랑, 친구, 산, 물, 불,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사는 어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근, 아래는 접사. 그 빈칸에.
자, 그 다음에 접사는 뭐냐면 어근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거를 접사. 접이 뭐라고요? 붙는다. 접착제 있잖아요. 접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 앞일 때는 동그라미 해봐. 접두사. 뒤에 올 때는 접미사.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는 못 쓰여요. 다른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꾼다. 그래서 접사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접사는 뭐라고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입니다. 주의하세요. 혹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날 있죠. 날 거기 날 써봐. 날 뭐 있을까요? 날고기, 날계란, 날것, 그쵸? 날생선, 날음식. 물론 있지 않았다는 뜻이 있을 것 같지만 단독적 단어화보다 약해요. 그래서 얘의 기능은 주로 단어를 확장해 주는 거지 단독적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거 뭐지? 그 실질 형태소를 안 봅니다. 아시겠죠? 주호야, 계속 왜 그래? 차렷해. 너네 같이 앉지마, 니네도. 자꾸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거기 햇밤 있죠? 햇이 뭐겠어요, 얘들아? 햇. 접두사. 밤은 어근. 지우는요? 어근. 개가 접미사. 자, 쓰세요. 거기 지우가 뭐라고요? 지우와 개로 잘라야지. 지우, 개로 자르고 어근, 접미사. 꽃바구니는 어떻게 자를 거예요? 꽃, 바구니. 어근, 어근이죠, 얘는. 꽃, 어근, 바구니, 어근. 얘는 그럼 무슨 어야? 합성어, 합성어. 다음에 민소매는요, 민이 얘들아 뭐가 없다는 거거든요. 민소매, 민달팽이 이런 거 있죠. 민이 접두사. 소매가 어근. 먹이는 어떻게 자를래요? 먹과 이. 그래서 어근, 접미사. 먹이 어근이고 이가 접미사. 짓밟다는요? 짓이 접두사예요. 짓누르다, 짓밟다, 지득개다. 그걸 밟다가 어근. 접두사. 눈물은요? 어근, 어근. 그쵸. 얘도 합성어예요. 헛기침은요? 헛이 접두사, 기침은. 그러면 헛웃음, 헛소리 이런 거 파생어입니다. 웃음은요? 웃이 어근, 음은 접미사. 들어가는 것도 뭐 있겠어요? 노름, 죽음. 뭐 혹시 못 적은 거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알아요? 네? 시험 범위 알아 몰라? 아니야, 시험 범위 숙제. 숙제 알아 몰라? 그래요. 클리닉 하는 사람들은 남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시험지 주세요. 저 풀어올래요. 왜 하고